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병철 회장의 기업가 정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업 보급과 관련해 말씀드렸듯이 이병철 회장은 기업은 단순히 기업가의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 나아가서 인류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근에 이야기하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즉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고 하는 사회적 책임과 사명, 미션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그가 식민지기라는 시대적 배경하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숙명적으로 형성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26세 때 식민지기에 처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초기의 성공을 통해서 내가 규모만 좀 더 크게 한다면 당시 한국을 지배하고 있던 일본인들이 운영하던 정미소와도 경쟁해도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키워봤는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이해도 또는 노하우가 부족해서 시작한 첫 해에 투자한 자본금의 절반 이상을 손해보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보통은 주저앉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포기하지 않고 실패 원인을 면밀히 살핀 후에 다시 재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듬해에 손해를 만회하고 바로 이익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미소 사업이 잘 진행이 되자 이를 바탕으로 토지 사업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1937년도에 만주에서 벌어진 중일 전쟁으로 토지 사업이 실패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은행 대출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번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이병철 회장은 좀 더 철저하게 계획을 하자라고 생각하고 6.25 전쟁 이후에는 제1재단과 제1모직을 설립해 외국에서 소비재들을 사다가 국내에 파는 단순 무역보다는 값싸고 질 좋은 소비재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가 경제도 부흥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실행함으로써 크고 작은 성과를 내고 회사와 국가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게 된 것입니다. 기업가는 기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면서 국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파악해서 새로운 기업을 단계적으로 일으킬 때 더 없는 창조의 기쁨을 가지는 것 같다. 그 과정에서의 흥분과 긴장, 보람, 그리고 가끔 겪는 좌절감은 기업을 해본 사람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는 1986년에 작성한 호암자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정말 갈고 닦아진 사업 보국 기업인이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재제일과 관련된 사례들을 좀 더 보겠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귀한 사람을 맡아서 훌륭한 인재로 키워 사회와 국가에 쓸모있게 하지 못하는 것은 곧 부실 경영과 마찬가지다 라고 하면서 인재를 강조했습니다. 귀한 사람을 맡아서 훌륭한 인재로 키우는 것, 즉 능력 있는 인재를 뽑아서 일을 맡기자는 의미였고 그것은 바로 인재 제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인재 제일에 대한 이야기는 그의 후계자였던 이건희 회장에게도 넘어갑니다. 이건희 회장도 천재 한 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세상이 오고 있으니 뛰어난 능력을 가진 천재라는 전제로 대표되는 인재를 키우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이병철 회장은 병사를 단순히 거느리는 장수가 아닌 장수를 거느리는 장수를 만들었고 본인 또한 그러한 장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이병철 회장은 항상 사원 선발과 관련된 면접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직접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접자 서류에 동그라미 표를 하면 무조건 합격, X자를 하면 무조건 탈락시키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면접에서 보면 삼각 표시, 즉 중간 표시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자신의 눈도 중요하지만 자기는 확실하게 될 사람과 안 될 사람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면접위원들의 판단을 반영해서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업무와 직원을 키우는 과정에서 튀는 스타일보다는 성실한 사람을 선호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그가 그동안에 해왔던 사업이 대부분 다 제조업이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는 제일제당, 제일모직, 한국비료, 삼성전자 등의 회사는 아주 비싼 돈을 들여서 외국에서 우수한 기계로 건설된 경우가 많으니 이것들을 고장 없이 정상 가동만 하게 된다면 이익이라는 것은 나게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병철 회장이 사업을 하던 시기에는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던 시기라 공급만 잘하면 되는 특징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은 성실하고 꾸준히 자기 업무를 잘하는 사람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달리 그 이후에 공급보다 수요가 줄어들어서 초과 공급인 시절을 운영했던 이건희 회장은 아버님의 인재 제의를 가져오긴 했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튀는 사람들도 좋아했다고 합니다. 부자 간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합리 추구입니다. 호암 이병철 회장은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무리하기보다는 그때그때 경제 상황에 맞춰서 산업이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호암의 합리 추구라는 것이 단순히 기존의 다른 경영자들과 달리 안정적으로 경영을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가 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회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이병철 회장이 기회를 포착하고 모호함과 불확실함에도 인내를 가지면서 끈질기게 계속 진행할 수 있었던 모습을 어떻게 보였는지 반도체 사업 진출과 관련된 내용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자원 반도인 우리의 자연적 조건에 맞으면서 해외에서도 필요한 제품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곧 고부가 가치, 고기술 상품, 즉 첨단 기술 상품이다. 반도체, 컴퓨터 등 첨단 산업 분야는 세계 시장이 무한히 넓다. 반도체, 컴퓨터 산업은 시장성이 클 뿐 아니라 타 산업 파급 효과가 지대하며 고부가 가치 산업이다. 이 인용문은 1983년도 2월 반도체 사업 진출을 선언하면서 발표했던 도쿄 선언 직후에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1970년대에 만들어졌던 반도체 산업이 커지는 걸 보면서 이병철 회장은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출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라는 양대 국가의 기업들이 있었고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해 섣불리 진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1983년 3월 15일 이병철 회장의 도쿄 선언과 함께 삼성전자는 반도체 산업에 진출하기로 하고 1984년도 8월 미국과 일본에 이어서 세계 세 번째로 제1라인 64K D램을 양산했습니다. 또 이어서 1985년도에는 256K D램 양산 라인인 2라인을 준공하고 반도체를 생산하게 됩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미국에서 예측했을 때는 최소 3년은 소요되거나 아예 실패할 것이라고 했었는데 부족한 자원을 극복하고 사업 진출을 발표한 뒤로 약 15개월, 거의 1년 반 만에 반도체 생산 라인에 진출했습니다. 여기서도 이병철 회장의 뛰어난 역량은 드러납니다. 부족한 것을 배우기 위해서 직원들을 일본과 미국으로 파견시키고 그 직원들이 가서 어깨너머로 데이터들을 배운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정보를 주지 않는 일부분에 대해서
소리라든지 손의 움직임, 눈대중 등을 계속 기록하고 확인하고 하면서 양산에 필요한 부분들을 받아오게 됩니다. 당시 한국의 기초기술과 경제 규모로서 반도체 사업에 성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삼성이 64K D램을 출하했습니다. 그 후 미국과 일본은 삼성을 초기에 싹을 끊어놓겠다는 생각으로 미국의 마이크론 등 기존 업체들이 64K D램을 가격 인하를 합니다. 인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256K D램을 출시했기 때문입니다. 64K D램을 양산해서 판매하려고 했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욕을 치릅니다. 또 약 1년 넘게 준비해서 제2라인에서 256K D램을 양산했을 때도 이미 2년 정도 256K D램을 팔고 있었던 기존 업체들은 역시 가격을 하락시키면서 삼성전자의 제품 판매를 방해합니다. 게다가 1985년도부터 시작된 세계 경제의 침체와 불황으로 인해서 반도체 사업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삼성전자에도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적자가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매우 합리적인 경영을 추구했던 이병철 회장은 1982년에 제3라인, 즉 1메가 D램 양산 건설 강행을 지시합니다. 그러면서 왜 늦느냐? 빨리 해라.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 내일 착공해라. 내가 직접 착공식에 참석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평소와 다르게 강행하게 됩니다. 삼성 내 외부에서도 삼성전자가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냐, 삼성그룹 전체가 위험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병철 회장은 계속 강행하게 됩니다. 결국은 1987년 8월 8일 제3라인을 착공하게 됩니다. 이미 그때는 어려움이 많이 쌓여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생명이 다 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착공을 보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11월 19일 약 3개월 이후에 별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의 대단한 의사결정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바로 1987년 말부터 반도체 경기가 호황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면서 반도체 가격, 그 중에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게 됩니다. 삼성전자를 견제하기 위해서 가격을 많이 하락시켰고, 그래서 본인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미국과 일본의 기업들이 1메가 D램 등 반도체 투자를 하지 않거나 연기, 또는 아예 인텔처럼 사업에서 철수하는 등의 의사결정을 많이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익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 호황에 따라서 수요량은 늘었는데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신 이후에 1988년 10월에 3라인을 완공하고 삼성전자는 기존의 64K, 256K, 그리고 1메가 D램 3라인을 모두 풀 가동해서 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주문량을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호황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1988년 말 기준으로 모든 기존의 적자들을 다 상쇄하고도 흑자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시기 직전이라 직감이 있었다거나 의사결정을 감으로 했는데 운이 좋아서 맞아떨어진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밝혀진 이병철 회장의 합리적인 추구라는 것은 강요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산업에 진출할 때 이미 1970년대부터 미국과 일본 기업들은 반도체를 생산해서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워낙 일본 기업들이 품질도 좋았고 가격도 저렴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 간의 반도체 무역 수지가 불균형이 심했습니다. 미국이 전체적으로 일본에 비해 적자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반도체 불균형이 심화되던 1980년대에 잠수함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잠수함 사건이라는 것은
당시 냉전 상태였던 미국과 소련 사이에 발생하였습니다. 소련 잠수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레이더로 계속 감시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소련 잠수함의 움직임이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1984년도 말부터 소련 잠수함이 왜 저소음화가 되었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하다 보니 1982년도 초반부터 1984년도 초반까지 약 2년 동안 일본의 토시바 기계라는 회사가 잠수함과 항공모함 스크류의 평면 가공 컴퓨터 프로그램 및 공작할 수 있는 기계를 당시 소련에 수출한 사실을 알아냅니다. 일본은 미국에 비밀로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도 수출하면 좋지만 소련에 수출하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토시바 사장은 사임하고 미국에 공개 사과하는 등 대책을 취했지만 미국의 대일 감정은 매우 격화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일본 업체에 대해서 무역 보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병철 회장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미국과 일본의 움직임과 갈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세계의 움직임을 읽었습니다. 1985년 6월 미국의 마이크론이 일본의 7개 반도체 회사를 ITC라고 하는 국제무역기구에 제소하고 미국 정부가 일본의 경제 제재 조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86년 7월 31일 미국과 일본 사이에 반도체 협정이 체결되어서 일본의 대미 반도체 수출 물량이 감소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병철 회장은 이렇게 한국산 반도체가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회가 발생한 것을 포착한 것입니다. 64K D램과 256K D램은 전 세계의 반도체 산업이 커 나갈 것이라는 필요를 생각했었다면 1메가 D램은 미국과 일본 사이의 분쟁 사이에서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에는 이미 적자가 많이 쌓여 있기도 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대규모 투자가 제3라인 투자에 하는 내부 임원이 회장이 이렇게 반도체 사업을 포기하고 심지어는 거짓말 삼성전자를 살리기 위해 회장님을 설득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장은 제3라인에서 사람 정도의 서류를 검토하고 특정 부분에 치우치고 어떤 선입견도 관련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면서 해석을 통해서 반도체 3라인 투자를 지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것입니다. 이병철 회장에게는 의사결정을 할 때 분들이 있었지만 꼭 두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떠한 일이든 인과가 가지고 그로 인한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부분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폭넓게 그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좋아하는 부분에 절대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요행의 유혹에 넘어가 요행은 불행의 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철저히 합리적인 상황 파악과 따른 충실한 근거로 의사결정을 한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착공 같은 역사를 보면 리더 결단 또는 감에 의한 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 회장은 세계 국가 경제 발전 수요와 경제 화질 산업을 철저하게 하고 그것을 대비한 선지자라고 볼 수 있는 했던 합리라는 것 안정적인 운영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와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서 불확실하고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장기적이고 투자라고 하는 정신을 보여주었다. 삼성그룹은 과거에 정미업이나 사 그 이후에 국수 그리고 에서
경공업, 전자산업 등을 진행하면서 최근 가장 중요한 산업인 반도체와 전자산업을 일구게 되고 이 산업이 전 세계 1등을 노릴 만큼 크게 세워진 것입니다. 이처럼 이병철 회장은 국가 경제 발전에 따라서 수요와 경쟁력이 높아질 산업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비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아들 이건희 회장도 여기에서 넘어서서 바이오 산업과 또 새로운 산업들을 신수종 산업으로 뽑고 투자해서 현재 삼성전자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또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병철 회장의 세 가지 주요한 의사들은 언제나 삼성그룹의 주요한 경영 이념이자 신사업을 추구하는 기업가 정신의 근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두 번째 강의로 삼성그룹과 기업가라는 주제로 이병철 회장에 대한 기업가 정신과 그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만든 삼성이라는 기업, 그리고 그 기업 내의 다양한 사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강의에서는 현대그룹과 기업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